오늘 이야기는요, 한 여자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24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 사이에 감춰진 무서운 진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제게 힘이 되어 주세요. 윤정 씨 53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결혼도 했고 대학생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은 사실 모래성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약한 토대 위에 서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건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25주년 동창회에서 말이죠. 윤정은 사실 동창회에 가기 싫었어요. 동창회라는 게 뭡니까? 다들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하는 자리잖아요.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지, 그런 걸 자랑하는 자리. 하지만 남편 상도가 꼭 가자고 했습니다. 상도는 윤정의 대학 동기였고, 지금은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예요. 중견기업이죠.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는 동창회에서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명예 고문 추대도 받고 동문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죠. 동창회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꽤 큰 규모였습니다. 졸업생 2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연회장에 들어서니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저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보였어요. 윤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김민우. 윤정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사람. 24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민우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조용한 인상. 대학 때 민우는 학생회에서 일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하는 일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민우 옆에는 미숙이 서 있었어요. 박미숙. 윤정의 대학 동기이자 옛날 절친이었던 사람입니다. 대학 때는 정말 친했죠. 같은 과였고 거의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고 고민도 서로 나누고. 미숙이 윤정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밝게 웃으며 안았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죠. 민우도 왔다고. 근데 요즘 좋지 않대요. 회사에서 횡령 문제로 강등됐다고 하더군요. 횡령?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가 횡령을 했다고요? 그때 상도가 끼어들었어요. 민우가 자기 회사 협력업체 자재팀에 있다고 하더군요. 2년 전부터 있었대요. 요즘 감사에 걸려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윤정은 더 놀랐습니다. 민우가 남편 회사에 2년이나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미숙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윤정이 지금 뭐 하냐고. 남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하니까 미숙이 말했습니다. 대표 부인이 계약직이라니 좀 그렇지 않냐고. 말투에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 우연히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윤정을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눈을 피했어요. 고개를 돌려버렸죠. 왜 그럴까요? 24년 만에 만난 옛 연인인데 반갑게 인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의 추억들이.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민우가 횡령을 한 걸까요? 동창회 다음날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 윤정 짐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대학 때 맡겨놓은 거래요. 한번 와서 가져가래요.
대학 때 짐이라니. 기억이 안 났지만 윤정은 미숙 집에 가봤습니다. 미숙의 집은 제법 큰 아파트였어요.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 벽에는 동창회 관련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미숙은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도 관리하고 동창회 행사도 주관하는 역할이었어요. 미숙이 창고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집에 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대학 시절 교재들, 노트, 그리고 편지 묶음이 있었어요. 편지? 윤정은 이런 편지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보니 전부 미개봉 상태였어요. 발신인은 민우.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뜯었어요. 민우가 다음 달에 미국 유학을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BA 과정인데 같이 가자고. 함께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답장을 기다린다고 적혀 있었어요. 유학? 민우가 유학을 간다고요? 윤정은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답장이 없다고. 혹시 화났냐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진심이라고.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적혀 있었죠.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날짜는 졸업식 전날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고. 답장을 안 하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혼자 가야겠다고. 항상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 편지들을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이 편지들이 자기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 졸업 직전 미숙이 말했던 게 미숙이 보여준 사진이 있었어요. 민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 민우가 바람을 피운다고 했죠. 자기가 직접 봤다고. 윤정은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미숙은 윤정을 위로했죠. 괜찮다고. 남자는 또 만나면 된다고.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민우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미숙의 소개로 윤정은 상도를 만나게 됐어요. 상도는 미숙의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소개팅 자리였죠. 상도는 윤정한테 잘해줬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윤정은 민우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상도는 그런 윤정을 다독여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됐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들을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민우는 정말 바람을 피운 걸까요? 왜 이 편지들이 윤정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누가 편지를 가로챘을까요? 윤정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상도 사무실 앞에서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상도는 큰 소리로 그를 꾸짖고 있었어요. 자재 발주 내역이 맞지 않는다고.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더 나오면 자리 보장 못한다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윤정은 왠지 민우가 억울해 보였어요. 횡령을 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조용히 있을까요? 변명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민우가 정말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함정에 빠뜨린 건지, 그리고 왜 편지들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윤정은 회사 재무팀의 소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소라는 20대 후반의 똑똑한 직원이에요. 윤정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죠. 윤정이 자재팀 발주 내역을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소라는 기밀이라고 했지만 윤정이 민우 차장건 때문이라고 하니까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소라가 윤정을 조용히 불렀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소라가 보여준 회계 시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재 발주가 소액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컨설팅 대금의 대표자가 미숙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회사 거래처에 미숙의 이름이 있죠? 소라가 말했어요. 이 패턴을 민우 차장이 담당한 게 아니라고. 민우 차장은 이걸 내부 감사에 신고했대요. 재고 이중 계상이랑 대금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요. 소라가 보고서 출력물을 내밀었어요. 내부 고발 접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우 차장이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고 하더군요. 민우는 내부 고발자였던 겁니다. 그럼 진짜 횡령범은 누구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 묶음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때 편지 사이에서 사진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 윤정은 그 조각을 주워서 자세히 봤어요. 사진 속에는 자기 코트가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 자주 입던 회색 코트. 그리고 그 옆에 민우의 팔. 윤정은 급히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 윤정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민우는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죠. 그런데 미숙이 보여줬던 바람 증거 사진은 이 사진을 잘라서 만든 거였습니다. 사진을 조작한 거예요. 민우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윤정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민우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25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소라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동창회 재단 회계도 좀 볼 수 있냐고. 소라는 회사 계정이 아니라고 했지만 윤정이 회사가 장학금을 후원하니까 그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죠. 소라가 확인해 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비용이 동창회 재단으로 대납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개인 명의로요. 소라가 말했어요. 이거 횡령 맞는 것 같다고. 회사 돈이 개인 명의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럼 민우 차장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신고했던 거래요. 윤정은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과 상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민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민우를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어느 날 밤 상도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노트북을 거실 소파에 던져 놓았습니다. 상도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윤정은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잘못된 행동인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파일들을 뒤지다가 오래된 사진 폴더를 발견했어요. 40년 전 사진 스캔 파일들. 그 중에 윤정과 민우의 원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편집한 흔적들. 상도가 사진을 조작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파일 속성을 보니 미숙과 상도가 같이 작업한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파일 공유 기록, 편집 이력 전부 남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25년 전부터 공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윤정과 민우를 떼어놓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었고 편지를 가로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윤정은 생각해 봤습니다. 상도는 대학 때부터 윤정을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민우를 선택했죠. 그래서 상도는 미숙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도 민우를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민우는 윤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복수를 한 겁니다. 윤정과 민우를 떼어놓고 각자 원하는 사람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횡령을 하면서 민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거예요. 민우가 내부 고발을 하자
오히려 민우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윤정은 분노했습니다. 2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통째로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거짓말쟁이와 결혼하고 그렇게 25년을 살아온 겁니다. 윤정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품위 있게,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윤정은 조용히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소라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회계 시트, 허위 컨설팅 보고서, 대금 부풀리기 내역, 동창회 재단 대납 흔적, 그리고 상도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 조작 파일들. 이 모든 걸 정리해서 3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사회 브리핑이었습니다. 윤정은 회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어요.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계보고서, 내부 고발 접수 문서, IP 로그 기록. 이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민우 보호 장치였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민우가 내부 고발자라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 법령에 따라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의견서 형태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동창회 감사 촉발이었습니다. 윤정은 동창회 장학재단 장부 사본을 동문감사에게 제출했어요. 익명으로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모든 게 터지는 그 순간을. 한 달 후 동창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총무로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요. 윤정도 참석했습니다. 조용히 맨 뒤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총회가 시작되고 감사보고 순서가 왔습니다. 그때 미숙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올해 장학재단 회계를 감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기업 후원금이 개인 명의로 대납되고 있었다고, 그리고 해당 계좌의 명의인은 미숙 총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회장이 술렁였어요. 미숙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라고 소리쳤지만 감사는 냉정하게 증빙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통장 사본, 입금 내역, 전부 명확했어요. 미숙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책을 박탈당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동문들은 미숙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동문들의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쓰다니. 윤정은 조용히 총회장을 나왔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회사 이사회였습니다. 동창회 총회 다음 날 회사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어요. 이사들은 윤정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상도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이건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고. 자재팀에서 알아서 한 거라고. 하지만 이사 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이 파일들의 IP 주소가 전부 대표님 사무실이라고. 그리고 승인 결제도 대표님이 하셨다고. 상도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른 이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조작 파일은 뭐냐고. 대표님 노트북에서 발견됐다는데 40년 전 사진을 왜 조작하신 거냐고. 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상도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그리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전체를 뒤집는 대대적인 감사였죠. 감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상도와 미숙이 공모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게 확인되었어요. 소액으로 반복해서 발주하고 허위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고
동창회 재단으로 돈을 대납하고 5년 동안 빼돌린 금액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걸 발견하고 내부 감사에 신고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횡령범으로 몰렸던 겁니다. 상도가 민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강등시키고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회사는 민우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징계 무효 처리 통보서가 발송되었고 안전윤리 담당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주어졌어요. 민우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2년 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이 마침내 풀린 겁니다. 어느 날 민우가 윤정을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자기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윤정은 대답했어요. 늦게 알아서 죄송하다고, 진작 알았어야 했다고. 민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4년 전 편지들 받으셨냐고 물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늦게 받았지만 이제야 알았다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4년 전 사랑했던 그때 그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각자의 삶을 살았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중과 감사로 정리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윤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모두에게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윤정은 동창회 게시판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24년 만에 도착한 편지들. 글에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민우가 보낸 편지들, 미숙이 가로챈 사실, 상도와 미숙이 조작한 사진, 25년 동안 이어진 공모, 회사에서의 횡령, 민우를 함정에 빠뜨린 일, 동창회 재단 사유화까지 모든 증거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진 파일, 회계장부, 통장 내역, 전부요. 동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들 했어요. 미숙과 상도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니. 25년 동안 윤정과 민우를 속여왔다니. 그리고 돈까지 빼돌렸다니.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분노와 실망이었어요. 미숙과 상도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법적 처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당했거든요. 상도는 윤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마가 씌었었다고. 하지만 윤정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이혼하겠다고. 윤정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상도와의 25년 결혼 생활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그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연락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때는 어렸고 실수였다고. 하지만 윤정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게 실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동창회는 새로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내부 제보자 보호 장학금. 올바른 일을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였어요. 민우가 겪은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수혜자는 당연히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장학금을 받아서 MBA 과정을 시작했어요. 25년 전에 가려고 했던 그 유학 말이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윤정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민우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모든 게 정리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이혼을 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들은 대학생이었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윤정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대학가 근처예요. 조용한 곳이었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어느 날 민우가 카페에 왔습니다. MBA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거래요. 윤정은 민우에게 편지 묶음을 돌려줬습니다. 늦게 도착했지만 이제 우리가 누구였는지는 반납하려고요. 민우는 편지들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건 사랑보다 품이었어요.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품이? 맞아요. 윤정은 복수를 했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상도와 미숙을 증오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법은 법대로 처벌했습니다. 상도와 미숙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과 벌금형이었죠. 하지만 윤정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은 집에 돌아와서 오래 접어두었던 회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민우와 함께 사진을 찍었을 때 입었던 그 코트. 거울 앞에 서서 코트를 걸쳤을 때 윤정은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왜곡된 과거를 벗겨내고 진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53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2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윤정은 대답했어요. 후회는 하지. 하지만 그 시간들도 내 인생의 일부야.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늦게 돌아온 질서를 회복하고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윤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품위 있게 복수했고 품위 있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53살 늦지 않았어요. 아직 인생은 길고 해야 할 일들도 많으니까요. 윤정은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진짜 자기 자신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 속에서, 왜곡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글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